여기서 시장이 그럼 더 빠질 거냐? 그 이상의 뭔가 저는 악재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중국 국채를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맞아요. 저는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네. 저는 이제 2,700 이하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에 한번 이제 합동 네.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특집 좀 그죠? 역대급 게스트분들이 네, 모시면 네. 저희가 특집으로 진행을 해서 약간 뭐 구독자들한테 질문도 먼저 받고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는 네, 그런 네, 걸 네. 했는데 방송이 나간 뒤로 왜 그 네가 얘기를 하느냐? 왜 이사님이 얘기를 해야지. 저는 좀 억울하긴 했는데 왜냐면 네. 컨셉 자체가 그랬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순수하게 이사님의 의견을 네, 듣는 네, 네, 네.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이 뭐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한 3월 들어서는 좀 좋았거든요, 시장이. 네. 근데 이제 4월 들어서 다시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4월에 그런 그 소비자 물가지수, 뭐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된 이후에 지수 하단이 순간적으로 좀 더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증권가에서는 한 4, 5월을 기점으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찍으면서 좀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냥 약간 이런 시나리오가 좀 물 건너 간 것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니요, 저는 뭐 이제 반등은 좀 시작됐다고는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네네. 분위기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모든 원인, 이제 귀결되는 게 키워드 하나가 그냥 꼽자면 그냥 물가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물가에서 이제 다 파생되는 건데, 뭐 지금 중국의 어떤 쇼크도 좀 일부 있었고, 또 뭐 미국의 긴축, 사실 또 거기에 또 전쟁 리스크,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물가를 또 자극시키고, 그 물가 자극시키는 거와 동시에 이제 경기 둔화 우려, 뭐 침체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이제 눌렸고, 근데 이제 정확히 뭐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가 뭐 그 침체를 겪고 또 어떤 경로로 금리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증시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냥 미리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30% 빠졌고 네. S&P 500이 한 20% 가까이 급락했잖아요. 사실 이게 거의 금융위기 때나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락률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엄밀히 맞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미 경기 침체까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상황 변화가 좀 있어야 투자들이 또 들어와서 저가 매수라도 하고 또 매도를 급하게 했던 투자들이 좀 매도 물량을 좀 거둘 텐데 그런 상황 변화가 조금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제임스 블라드 연방은행 총재도 되게 강경파죠. 막 0.75% 올려야 된다. 네네. 매일 그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아니다. 6월은 0.5로 가자. 갑자기 이제 얘기를 좀 바꿨고 조금 스탠스가 완화됐고 파웰 의장이 오히려 좀 강경하게 발언을 하지만 파웰 의장의 발언에도 속내를 보면은 미국의 소매 판매가 또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또 맞물려 가지고 중국이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이제 봉쇄령을 좀 내렸다가 일단 이번 주 들어와서 약간 이제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상하이 봉쇄를. 그래서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완전 봉쇄령 풀겠다.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확진자가 준다는 과정 하에서인데, 근데 실제 지금 25,000명까지 갔다가 지금 1,000명까지 떨어졌더라고요. 확진자가. 그러니까 이런 수순이면 중국도 이제는 결국엔 다시 정상으로 조금씩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제 쇼크도 좀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이제 조금씩 희미하지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우려했던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경기 침체 우려도 지금 나오는 지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게 침체를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앞서갔던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불안감이 조금씩 희망으로 좀 바뀌면서 미국 나스닥도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네. 우리 한국도 2,550까지 찍고 2,640까지 한번 지금 올라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한 10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그런 배경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그럼 더 빠질 거냐, 그러니까 바닥이냐 아니냐, 올라갈 거냐, 이걸 뭐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미 한번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 그 이상의 뭔가 저는 악재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악재들은. 근데 여기서 좋은 뭐가 지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또 남아있는 것 중에 중국 부양책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걸 종합해보면 시장은 뭐 이게 짧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 반등은 저는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네. 중국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떻게 경제가 정상화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네. 또 빨리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최근에 확실히 좀 상하이 쪽에 확진자라든지 뭐 감소하고 있긴 한데 네. 또 이제 한간에 좀 불안한 거는 중국이 원래 이제 올해 그 아시안 게임인가요? 네. 그것도 이제 맞아요. 내년으로 연기를 했고 약간 좀 장기전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약간 좀 뇌관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 역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반영은 했는데 이제 답답한 게 그거죠. 올해는 사실 중국이 그러니까 올해 연초만 해도 중국이 부양책 쓸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렇죠. 어느 정도 쓸 거다. 왜냐하면 5.5%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네. 이거 그러려면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확진자 증가해가지고 셧다운 시켜버리니까 충격파가 커져. 이건 사실 예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우리 경로에 없던 건데 네. 충격파 받아서 4월에 소매 판매가 뭐 마이너스 11% 찍어버리고 네. 이 상태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정도면 한 4%대밖에 안 나올 거예요. 맞아요. 5% 네. 나오는 거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우리가 예상한 경로보다 훨씬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럼 더 센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게 부양책은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또 시진핑 주석은 제로 코로나 절대 포기를 좀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렸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해상충이죠. 제로 코로나를 풀어야 경기가 좋아지고 부양책을 써도 효과가 있는데 지금 사실 둘 다 지금 하겠다는 거죠. 제로 코로나 하면서 부양은 하겠다.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10월에 연임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때 네네. 이제 뭐 무슨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사면임을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스케줄 상으로 보면 9월까지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와야 돼요. 자기 목표는. 그쵸. 예, 네. 그게 자기 정권 유지의 목표거든요. 그럼 9월까지는 무조건 제로 코로나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확진자가 주는 수밖에 없어요. 확진자가 일단 줄어들면 이제 셧다운은 적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베이징이나 다른 시가 또 이번에 상해처럼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거기 막아버리겠죠. 그럼 또 하반기도 그냥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제로 코로나를 어쨌든 정책은 안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바꿔주면 좋죠. 네. 물론 뭐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생각을 바꿔주면 뭐 되게 좋을 수 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데 이 지금의 어떤 나오는 뉘앙스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가는 거거든요. 제로 코로나. 그러면 확진자가 줄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다행히 1000명 정도로 줄었으니까 네. 이 상태면은 이제 더 이상 봉쇄령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유지되면 중국은 더 나쁠 건 없다.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다른 대도시에서 뭐가 확진자 늘어나면 한 번에 더 데미지 입을 수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할 건 부양책이잖아요. 그래서 부양책은 시진핑 주석도 얘기한 대로 인프라 투자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두 개인데 하나가 재정, 하나가 통화 정책인데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한 거 봐서는 그 통화 정책은 적극적으로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빠져나갈까봐. 지금 실제로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중국 국채를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맞아요. 데이터 보면. 근데 여기서 금리까지 더 낮춰버리면 더 빠져나오겠죠. 미국과 이제 금리차가 점점 벌어지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좀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 오르는데 금리 낮추면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그럼 방법은 재정 정책밖에 없죠. 돈 푸는 거. 네. 그래서 정부가 직접 푸는 게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 쪽에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인프라나 소비 부양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거는 6월 1일부로 상해시가 지금 목표는 완전 다시 재개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방을 6월 1일 날 선언을 하게 되면 6월에는 한번 좀 강력한 부양책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 재정 쪽에서. 네. 그러면은 그 모멘텀, 우리가 좀 기다리는 모멘텀이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당연히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훈풍이 좀 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상황이 좀 흘러간다면 중국은 이제 나쁠 건 없고 한번 6월에는 기대할 만한 좀 모멘텀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 약간 진짜 사면 초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중국인 뭐 타임지 그 메인 잡지를 보니까 시진핑이 용 타고 추락하는 네. 그런 것도 막 읽고 하던데 네. 정말 한쪽을 신경 쓰면 한쪽을 또 포기해야 맞아요.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약간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 중국의
지속적으로 규제를 해왔던 빅테크들 이런 쪽도 지금 약간 규제를 완화하는 스탠스라든지 맞아요. 그런 것도 나오면서 뭐 JP모건이 이제 그 투자 의견을 뭐 그런 중국 빅테크 주식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아지는 쪽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런 쪽을 보면서 또 저희가 또 네.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한 2,600선보다 약간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선 좀 주식을 담아봐도 될런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네. 저는 이제 2,700 이하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비중 늘려야 된다. 그 의견이에요. 좀 네. 두렵고 뭐 2,550도 갔다 왔지만 설사 2,550을 다시 가더라도 지금은 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오히려 이렇게 불확실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모든 걸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다 확인하고 좋아지는 거. 그럼 이미 지수는 저기 2,900, 3,000 가 있겠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럼 또 그때 뒤늦게 사면 또 물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상황도 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또요. 이게 악순환 반복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근데 그 이유를 한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가 이제 포워드라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1년 후에 예상 순이익 대비해서 PER이 지금 몇 배냐. 그게 8.8배까지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지금 낮은 게 주가가 떨어져서도 있는데 이익이 너무 좋아요, 지금. 뭐 이익 추정치가 요새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번 1분기에도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오늘 신문기사 나왔더라고요. 영업이익이 14%나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건 뉴스에서는 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막 나왔는데 기업들은 돈을 더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가는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익 추정치는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퍼가 역대급으로 좀 낮은 8.8배까지 떨어진 게 그래서 이 정도 PER에서 주식 사가지고 크게 잃을 게 있을까? 일단 이제 그 생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유동성인데 달러 강세가 지금 이제 좀 진정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네. 그 달러가 너무 강했잖아요. 막 104까지 갔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300원 근처까지 갔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더 달러가 강할 만한 악재가 있을까?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중국이 안 좋으면 달러는 더 강해지는데, 중국도 지금 수준이면 좀 좋아질 일만 남았거든요, 사실은. 최악은 지나가니까. 네네. 그리고 유럽이 지금 ECB가 이제 곧 열릴 텐데, 그 7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물가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유럽이 금리 올리는 거는 오히려 한국한테는 좋은 게 유로화가 그럼 반등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생겨요. 유로화가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달러는 강한데 유럽 경기가 지금 엉망진창이죠. 사실은 뭐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맞아요. 직접 피해봤는데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못 올리는 상태고 그러면 유럽과 미국은 금리차 점점 벌어지고 달러는 강하고 유로화는 더 약해지고 근데 달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로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로화가 좀 반등만 해줘도 달러 강세가 어쨌든 단기론 진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외국인 유동성이 여기서 더 빠져나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촬영하는 이날 좀 놀라운 반전이 있었던 게 네. 드디어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베팅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좀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유동성 환경도 최악은 좀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펀더멘탈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1분기에도 여러분도 확인하셨겠지만 실적이 깜짝 놀란 게 환율 효과가 좀 작용한 건 사실이에요. 실제 현대차 기아 깜짝 실적 나온 것도 대부분 환율이 좀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위기 때마다 빨리 탈출을 했던 게 한국은 제조업 국가고 수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 때 어떻게 되냐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제조업 경기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나중에는 빨리 극복해요. 그러니까 내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진짜 경제가 망가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수입 물가 올라가는데 네. 수출은 뭐 할 게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 수출로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 효과가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 그리스가 힘들었던 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그리스랑은 정반대의 산업구조를 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같이 와도 한국은 빨리 탈출하는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배터리 회사들이 시총 상인데 다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펀더멘털 상으로도 저는 좀 환율 효과가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과 다르게 좀 가치주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나스닥은 거의 플랫폼, 무형자산. 네네. 근데 이번에 아람코가 애플 이겨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시 또 역전하겠죠 언젠가 네네. 또. 그렇지만
이게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어쨌든 좀 상당 기간 동안은 유형자산의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동안 무형자산이 이겼잖아요. 네. 10년 동안. 디플레 상황에서 아마존과 쿠팡이 큰 역할을 했죠, 사실. 물건값 낮춰가지고. 근데 지금 아마존 쿠팡도 주가가 완전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아람코 같이 그러니까 장치 산업들이 오히려 지금 인플레 수혜주로 막 부각이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다 대부분 장치 산업이죠. 그래서 이 경기 민감형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이 오히려 인플레 고금리 상황에서 오히려 더 좀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이제 그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저는 2600선에선 겁낼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네. 아까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악재들이 이미 다 반영은 돼 있다 또. 항상 주가는 선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환경들이 만약에 이제 이 악재들이 조금씩 완화되면 주가 지수는 또 그걸 반영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2600, 500, 뭐 700 밑에서는 좀 미리 위험을 좀 감수하도록 주식 투자하는 게 우리가 위험을 감수 안 할 거면은 주식 투자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건들 때문에 여기서 사서 한두 달 뭐 물릴 수는 있어요. 뭐 한두 달 안에 갈지 안 갈지 저도 모르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주식 투자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볼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비중을 늘린다면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대형주 중심으로 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